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무장독립투쟁사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257페이지.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말 그대로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무장독립투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독립군 부대의 활동과 의거 활동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인물도 많이 나오고요. 독립군 단체도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대단히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시작하면서부터요. 독립군 단체들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들이요. 너무 비슷해요. 일단 처음에는요. 대한, 조선, 한국 이렇게 출발해요. 가운데는 독립, 광복, 혁명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합을 해봐도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외울까? 대단히 암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에게 뭐 변명 아니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운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도 열악하고요. 또 국외에서 전개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또 뭐랄까요? 그 조직원들 구성하는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 일본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쭉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었다가 해체되었다가 다시 또 만들다가 그러니까 인물은 계속 같은데 조직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조금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답은 없어요. 결국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를 접근하실 때는요. 1910년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네 단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910년대는요. 지금 이제 무장독립투쟁이 나오잖아요. 독립군들이 누두두두 이제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당장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설마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할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무장투쟁을 하기 어려우니 국외로 나가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1910년대는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자, 우리가 일단 주목할 곳은요. 예, 세 군데를 주목해 줍니다. 항상 접근할 때 중국과 러시아 국경선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또 중국 안에서는요. 이 위쪽 지역을 우리가 만주라고 불러주죠. 만주와 중국 본토를 또 나눠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일찍이 이미 이 지역에 가가지고 무장 독립 기반을 만들었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바로 신민회. 신민회가 이때 만들어졌던 게요. 여기 가보면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더 위쪽으로 가시면 한흥동이 있다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일단 이렇게 삼원보가 조직되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 많은 우리 이제 주민, 그러니까 동포들이 가면서 자치단체도 만들어주고 군사 조직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조직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만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만주 중에서도 여기 백두산에서부터 두만강, 그 위쪽에 송화강 지륜 그 투문강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요 지역을 뭐라 불러냐면 간도라고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간도. 그럼 여기 나머지 다 만주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간도 중에서도 북간도라고 해요. 반면 여기는 서쪽에 있다 서간도 또는 전체 만주 안에서 남쪽에 있다서 남만주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좀 조심하세요. 여기는 그냥 연해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는 만주 안에서도 여기는 북간도, 여기는 서간도 또는 남만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별표 있는 지역은 서간도. 거기 안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거는 이제 삼원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서 형성되어진 주민자치단체 시작은요, 경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 보니까요, 경학사 누가 설립했대요? 이회영 선생님이 설립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예, 맞아요. 근데 이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회영 선생 집안은요, 워낙 대대적으로 부유해 있었고요. 관직에 나아가셨던 대단한 명문 가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땅도 많았대요. 진짜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 당시 이혜영 선생은 나라가 이제 국권 침탈 당하게 되자 동생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식솔들 뿐만 아니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예전 이제 노비들 있잖아요. 머슴들까지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 저기 정착을 했어요. 당시 이들 가족이 가지고 온 돈만 하더라도 60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 600억 원을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땅을 매입하고 여기에 농토를 이제 만들고 뭐 농경 도구들 많이 필요했겠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졌던 학교가요, 신흥강습소예요. 그리고 이 신흥강습소가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신흥무관학교가 우리나라 독립군, 그 독립군 부대를 양성하는 중심축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은 독립군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군사훈련 받고요, 숙식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공짜예요, 공짜. 그럼 여기 들어가는 돈은 이회영 선생님 일가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600억 원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는데 여기에 돈을 쏟아붓고 나니까 나중에 이혜영 선생님 일가 중에서는요,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는 사태까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경악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직을 바꾸게 돼요. 부민단, 더 나아가서 한족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의 압박도 있는 거고 정규척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이제 감자 씨앗 풀어놨는데 다음에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다 보니까 조직이 하나가 쭉 가지 못하고 교체가 됩니다. 이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지역 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우물정자 표시할게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간도 중에서도 북간도 지역이죠. 이 북간도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요, 용정, 명동,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찍 진출했던 세력이요, 대종교 쪽이에요. 대종교. 그래서 대종교에서 이끌어섰던 자치기관이 이제 중광단이 되겠고요. 이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북로군정서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가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는요, 학교들도 있었어요. 우리 앞서서 근대학교 배웠죠. 그 중에서 국내 말고요, 국외에 수립되었던 1910년 이전에 수립되었던 근대학교라면 서전서수, 명동학교, 명동에 있으니까 명동학교겠죠, 그쵸? 기억나세요? 이게 이 당시에 설립이 됐고요. 자, 이번엔 또 어디로 가냐? 여기 동그라미로 가볼게요. 동그라미는 연해주. 이 연해주 일대에 신안촌, 우리 동포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성명에 보이십니까? 권업해 보이십니까? 그것을 계승하는 게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성명에, 권업해,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이어가서요, 대한국민의회, 의회로 이어져요. 자, 여러분 이 대한국민의회는 들어본 적 있죠?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돼서 배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사, 단, 서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오고 그것도 대한국민의회보다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앞서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 같은 게 1919년에 설립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광복군 정부는 그거보다 앞서서 1914년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수립되던 임시정부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정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요, 여기 지금 이회영 선생이 있고요, 김좌진 장군 여기 이름 보이죠? 그거 말고 서전서숙에다가 대한광복군 정부에다가 또 밀산부 한흥동을 개척하는데 이상설 선생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상설이라고 하면 앞서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 보냈던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준, 이상설, 이위종 한 분 중에,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가 갔던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상설과 이위종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상설이 돌아와가지고요,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이분이 이제 1910년대 중반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시 전까지 정말
이 만주 지역과 연해주 일대를 누비면서 각 조직들을 결성했고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후 독립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되셨죠?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 앞으로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제가 전해드리고 할게요. 바로 뭐냐면 연해주 지역이에요.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는 만주, 간도와 더불어서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들 지역에 1937년 실현이 작집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소련에서요 스탈린이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혹시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일본과 연결이 될까 봐요. 그러니까 일본과 소련도 지금 적대 국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여기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강제로 어디로 이주를 시켰냐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뭐라고 합니까? 조선족이라고 하죠. 근데 저기 안쪽에 가면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쪽에 가시면은요 우리 동포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해요? 고려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려인들이 바로 이 시기 때 강제 이주당했다는 겁니다. 됐나요? 가는 도중에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가는데 칸막이도 없는 화물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말 그 피부를 애는 그 칼바람 있잖아요. 그거 겨우 옷 같은 걸로 맞고 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짐도 제대로 못 가져갑니다. 그 척박한 생활 속에서도 견뎌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1937년의 상황입니다. 나중에 와서 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만주, 간도 일대, 연해주 일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쪽으로 가볼게요. 중국 본토에서는 상하이입니다. 앞서서 제가 혀 짧은 소리를 얘기했었던 신안청년당 있잖아요. 신안청년당 여기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줄이기도 했었다라고 했었죠. 여기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근간으로 해서요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이 돼 있었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외에서 무장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요. 자, 잠깐만 교재 확인해 볼게요. 앞서서 어디냐면 245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표가 나와 있죠. 독립의군부랑 대한광복회가 나와 있었죠. 그건 이제 국내에서 결성되었던 비밀 결사 조직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국내, 국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었고 이것이 3.1운동 이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1920년대는요. 기본적으로 초반기 때는 우리가 승전보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승리의 달콤함은 짧고 그 이후 시련은 상당히 길더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1910년대 무장 독립군들이 이제 마련이 되다 보니까 1910년대 말 20년대 초반 가면서요. 이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눈 뜨고 나면 경찰서 습격받았대요. 눈 뜨고 나면 군청이 습격받았대요. 맨날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 이거 뿌리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걔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920년 두만강 계속 넘어오는 독립군 부대들이 여기 봉오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봉오동을 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요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때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누구냐면 홍범도. 여러분 홍범도를요 언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봤었냐면 의병 때요. 마지막 의병에서요 정미의병하면서 평민 출신 의병장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포수 이야기 했었는데요. 바로 그 홍범도입니다. 그래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탁 했어요. 일본이 충격받았죠. 이게 웬일인가. 근데 이제 문제는요. 아직은 일본이 이 위쪽으로 진출을 못했어요. 여기는 일단 만주예요. 중국이 아직은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베이징에 있는 이 세력들이 여기까지 다 장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이 여기에 군대를 끌고 가기에는 한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요. 바로 뭐냐? 훈춘 사건. 그러니까 훈춘 지역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영사관을
마작들에게, 그러니까 위쪽에 있었던 깡패죠. 예, 마작들에게 습격하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훈춘에 있었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토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일본 군대를 끌고 들어가는데, 이때 자그마치 끌고 들어갔던 군대가요 2만여 명이 넘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국경선 넘어서 이제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도 대비했죠. 어디로 이동하냐면 백두산 쪽 있잖아요. 요 안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백두산은 지금도 험준하지만요, 그때도 험준해요. 빼곡한 숲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진짜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빼곡하다고 합니다. 또 지형적으로도요 대단히 가파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아는 자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많은 독립군 부대가 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요. 드디어 같은 해 10월에 한판 붙습니다. 이것이 정산리 대첩이에요. 자, 일본이 2만 명 이상 동원했을 때 우리가 동원한 군대 숫자는요 2천여 명.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서 큰 승리를 이끌었고, 그래서 우리가 김자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김자진 하면 앞서서 북로군정서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김자진의 북로군정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독립군 부대가 연합을 한 겁니다. 자, 일본은 다시 한번 또 멘붕이 왔어요. 이 청산리 대첩에서 2만의 군대가 2천의 군대를 상대로 졌죠. 그리고 1200여 명의 일본 군인이 죽었어요. 일본이.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무기도 별로 없고 군대도 적은데 왜 이겼을까?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이 독립군들을 도와줬기 때문인 거다. 지형도 알려주고 먹을 것도 전해줬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그들을 타도하자. 그래서 일본에서요 간도에 있는 우리 동포마을을 몇 달에 걸쳐서 습격을 하는데요. 이때 사망한 사람만 하더라도 3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간도참변이라고 해요. 아니면 이때가 경신년이에요. 그래서 경신참변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이요 더 이상 여기서 활동하기 좀 어렵겠죠. 일본의 압박도 너무 심해옵니다. 그래서 근거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안쪽에 하나 더 있었죠. 이게 어디라고요? 한흥동.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이동하면서요 많은 독립군 부대를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해요.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해서 자, 여기까지 다 모이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 땅이 되겠죠. 이동을 해요. 왜냐면 소련은 해방을 지금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후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믿고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 안쪽 지역이 어디냐면요 소련의 자유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련이 공산주의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소련 안에서도요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과, 공산주의는 원래 또 붉은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러지 않는 세력 간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적색군을 이제 지원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 간의 내전에서 백색군 타도하고 난 다음에 적색군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무장해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단한테 너네 가졌던 무기 있잖아 다 내려놓고 우리한테 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군대가 지금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뭡니까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적색군이 대한독립군단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신을 간 건데 그 안에서 공격을 맞아서 300명이 넘는 독립군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900명 이상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게 바로 21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다른 세력들은요. 간신히 세력을 추스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세력이라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3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3부로 정비하였다. 이때 3부라고 하면요. 명칭 들어주세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개편이 됩니다.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군대이죠.
근데 조심하실 거는요. 지금 21년 그리고 이때가 좀 있으면 이제 25년 정도가 되는데 24년에서 25년 이때가 되는데 이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임시정부가 아직 역량이 지금 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건도 하거니와 물리적으로 너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같은 경우는 군사 조직이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세금까지 걷고요. 행정적인 역할까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실상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한 독립군 부대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번에 1920년대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925년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려고 했었더라. 억압하려고 했었더라라고 얘기했었죠. 이 25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때 말합니다. 일본이요. 이런 독립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주에 있었던 군인 세력들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만주에 있는 군인들아, 니네가 한국인들, 이 독립군들을 잡아서 넘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상금 줄게.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간신히 지금 정비를 했는데 산부의 주요 간부들이 많이 체포가 됩니다. 흔들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전열을 가다듬자. 또 하나는요. 20년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큰 방향이 사회주의 결과 민족주의 결로 나뉘게 되는데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큰 목표는 같지만 서로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좀 약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국내에서도 자꾸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역량이 분열되는 거니까 우리 통합하자. 민족 통합운동이라 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났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28년도에 이 지역에서는 삼부 세력들이 다시 통합이 됐는데 이제 삼부 통합.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로 다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두 개의 조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먼저 북만주. 이 북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그러니까 통합을 시켜가지고 혁신의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면에 남만주. 국민부를 결성해요.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정리가 되더라. 그리고 이들의 활약상은 30년대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요. 1920년대에 승리는 짧고 시련은 길다라고 말했었죠. 그렇죠? 승리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긴 시련이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하거나 어느 정도 좀 재정비되고 있는 모습들이라면 반면에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승리하고 위기, 승리하고 위기, 승리, 위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께서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흐름 자체를 모르면 나머지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니까.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순서 문제는 뭐 제껴둔다 하더라도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해서 전체 9단계를 잘 분류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혁신의회랑 국민부가 조직이 됐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활약상 3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30년대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제가 더 추가시켜 드릴게요. 뭘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 이제 독립군의 활동을 본 거죠. 근데 이 독립군의 활동 말고요. 20년대 또 뭐가 있냐면 의거 활동이 있어요. 의거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통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제거하는 게 의거 활동이 되겠는데 1920년대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의거 단체가 바로 뭐냐면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의로서 맹렬히 일어선다. 의로서 맹렬히 일어선다 라고 해서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이 의열단은 1919년 조직이 됐고요. 이것을 결성한 사람은 김원봉입니다. 여러분들은 김원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요. 이 당시 독립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었고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요. 김원봉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기 많았었던 사람 왜 저희는 아는 게 없을까요?
왜냐면 이 김원봉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과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덜 가르쳤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좀 두각이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김원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한국에서 이승만 정부는요, 여전히 친일 세력들을 등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원봉이 딱 보니까 옛날에 독립투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했었던 악질 그 형사가 있거든요.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덕술이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니? 확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월북을 합니다. 북한에 넘어갔어요. 북한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김일성에 의해서 이제 숙청을 당하긴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배웠을 뿐인 거지, 실제로 그 당시에요, 정말 뛰어난 변장술과 대단한 활약상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정말 잡고 싶어하는 사람 1위. 근데 결코 안 잡힙니다. 되셨어요? 자, 그가 바로 김원봉. 그가 의열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자, 이 의열단이 어떤 식의 이제 활동을 했는지는 여러분들 당시 신채호 선생이 썼던 글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행동 지침서 같은 겁니다. 이게 조선 혁명선언이에요. 자, 이 조선 혁명선언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빈출 사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신채호 선생의 강건한 어떤 의지, 강력한 독립 의사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 노선 웃기지 말라 그래. 실력 키워서 말도 안 돼. 다 말도 안 되고, 결국 독립은 혁명을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고, 그 혁명의 기준은 민중이라는 거예요. 민중의 직접 혁명을 통해서만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민중의 직접 혁명, 이 의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의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뭐 총독이라든지 그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 이제 민중들이 그래 맞아, 우리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참지 말고 저항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워낙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잠깐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1페이지입니다. 있나요? 자, 261페이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여러분들 거기 1번에서부터 제가 5번까지 넣어놨는데 솔직히 다 읽어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면 1번이 나온 경우, 2번 나온 경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읽어보시면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냐? 5번으로 갑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점점점 옆으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열단이 활동을 한다고요. 자, 그 의열단의 대표적인 단원들을 보시면 그 위에 표를 한번 가볼게요. 자, 박재혁에서부터 출발해서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김지석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봤더니 그 중에서 박재혁이랑 김상옥 같은 경우는 자꾸 그렇게 경찰서도 폭탄 던져요. 왜냐면 여기서 독립투사를 잡아다 고문했으니까. 특히 그 김상옥 선생이 던졌던 종로 경찰서는 대표적인 악질 형사들이 있었던 곳이 되겠고요.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다 폭탄을 던집니다.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우리 그 동포들 땅 뺏어 가서서 일본인에게 되팔았던 바로 그곳이 되겠고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열단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상하이에다가 본부를 두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다가 계속 이제 단원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김원봉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혁명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죠. 민중들의 혁명이 안 일어나요. 반면에 자신들의 단원들은 계속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의거에 대해서 한계점을 김원봉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동안 이 의거 활동을 이제 중단하게 되고 뭘 하게 되냐면 1938년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군 부대를 조직을 하는데 이것이 조선의용대. 자, 지금 보시면 조선의용대 아무 느낌 없죠?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1940년과 관련돼서 진짜 나올 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일단 김원봉이 조직하였다 이름이라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조금 이따가 공부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1920년대 봉오동 청산리에다가 의열단의 활동까지 쫙 봤죠. 자, 이번에는 1930년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1930년대 같은 경우는요, 독립군보다는요, 의거를 먼저 볼게요. 의거 보고, 그리고 독립군 활동을 봅니다. 1930년대 활동했었던 의거 단체 하면요, 한인애국단이 있어요. 이 한인애국단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바로 김구가 조직했었던 의거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정부가 너무 이제 침체기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노선을 이제 돌파를 한 거죠. 1931년 김구가 조직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단원들의 활약상이 보이는데 1932년에 보여요. 두 분입니다. 이봉창, 윤봉길.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쵸? 이봉창, 윤봉길, 이봉창, 윤봉길. 예, 김구의 제자들이에요. 먼저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짧은 거리로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아쉬워서 글을 썼던 게 바로 누구냐면요, 중국 신문사예요. 중국 신문에서 아깝게도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본이 이것을 핑계 삼아서 아니 뭐라고 이러면서 중국 상하이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1932년. 그래서 결국 상하이를 일본이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막 모여서 상하이 홍거공원에서 축하 파티 기념식을 막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도시락과 물통 폭탄을 준비해서 찾아가죠. 바로 윤봉길 의사가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는 폭탄을 던져서 그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왕이 타고 있던 마차에다 폭탄 던졌다. 상하이 홍거공원에 있었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다. 그건 여러분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윤봉길 의사가요, 펼쳤던 이 의거가 우리나라 독립투쟁에 대한 중국의 판단 아니면 평가를 달리하는 데 큰 영향을 줘요. 당시 중국 같은 경우는요, 또 복잡해라. 중국이 하나가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세력이 크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당과 공산당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일단 세력이 셌던 것은 국민당이 셌어요. 이 국민당을 이끌던 사람이 짱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00만 중국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치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국민당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많이 이제 후원을 해줘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이요. 여기 한반도고요. 여기 중국 본토입니다. 1932년 여기 중국 상하이가 점령됐대요. 그럼 중국 정부도 어떻게 돼요? 피난 떠나야 되겠죠? 그 피난 떠날 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면 충칭에 정착하게 돼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30년대 독립군 단체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져오는 파장, 영향, 효과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세요. 자, 독립군의 활동. 자, 우리 이 독립군의 활동은요, 다시 크게 돌아갑니다. 1930년대 같은 경우는 1930년대 그 중에서도 초반. 이 초반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보다는 주로 만주 쪽에서 아직은 활약을 계속해요. 왜냐면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으니까. 되셨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 활약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군대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30년대는 한중연합이에요. 하나의 부대를 만든 건 아니지만 각각의 부대가 서로 연합작전을 펼쳤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1년 만주사변이 나면서 일본이 만주를 장악했거든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전에요. 20년대 마지막에 가면은 삼부 통합 움직임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북만주 쪽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 답 안 나오죠? 예, 이거는 반복과 복습밖에 없습니다. 답 없어요. 다시 갈게요. 북만주 쪽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조직됐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쵸? 그러다가 이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조직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한국 독립당으로요. 아이고. 한국 독립당
독립당으로 개편이 됩니다. 저도 헷갈려요, 갑자기. 자, 한국 독립당으로 개편되고 이 한국 독립당에서 군대를 조직한 게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던 게요, 지청천이에요. 자, 반면에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당.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군대가 조선 혁명군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개를 이렇게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중국과 연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중국 호로군, 여기는 중국 팔로군과 연합을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 작전을 펼치게 됐는데 전투 승리 많이 해요. 먼저 이 아래쪽들 같은 경우는요, 조선혁명당이랑 이제 팔로군이 연합해서 승리한 전투하면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어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위쪽 같은 경우는 쌍성보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가 있습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뭐 봉오동이라든지 청산리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그래도 조금 다뤄봤어요. 익숙한데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과 흥경성 왜 이렇게 낯설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전투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빈도수를 봤을 땐요, 30년대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가열차게 일어나요. 되셨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막 세밀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막 사건들이 전개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투 승리했을 때 그 이름만 물어봐요. 영릉과 흥경성 하면 조선혁명군이랑 팔로군이 연합한 겁니다. 쌍성보 대전자령이라고 하면 지천전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랑 호로군이 연합한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30년대 중반에 가면서 양세봉이 이제 피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조선혁명군이 이제 와해가 되고요. 이 위쪽 같은 경우도 일본이 만주를 장악하면서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독립군들의 활동이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김구가요, 지청전 장군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독립운동하기 힘들지. 그런데 윤봉길의 의거 성공 이후로 중국 그 국민당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운영하고 있었던 군사학교를 황포군관학교라고 하는데 그 황포군관학교에 우리 들어갈 수 있게 해준대.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 후원까지는 안 해줘요. 자기네 땅에다가 우리 군대 마련해 주진 않죠. 하지만 자기네 사관학교에 우리 입학시켜서 장교는 양성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지청천 장군이 지금 활동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되셨어요? 자, 일단 이제 30년대 초반의 모습은 그러하고요. 이번에는 30년대 중반 이후의 모습을 볼게요. 일단은 근거지를 옮겨옵니다. 중국 본토. 옮겨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요, 세력을 좀 재정비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때 여러분들 중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했죠. 하나가 중국 국민당, 또 하나가 중국 공산당이라고 했는데요.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대로,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대로 세력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주의 계열을 정비하는데 주도적인 세력을 담당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앞서 봤던 김원봉이에요. 반면에 민족주의 계열은요, 김구. 두 분이 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예, 서로 입장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원봉에 의해서 조직되는 게요, 조선 민족 혁명당이에요.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오늘 조선자 들어가고 혁명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요, 바로 위에서 조선혁명당이 있었죠. 앞서서 저희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만들고 난 다음에 신채호 선생의 글을 요청했더니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전선이라고도 글도 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선혁명선언을 남겨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리게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산하 부대가 바로 뭐냐면 앞서 배웠던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편성이 됐어요.
자, 반면에 김구는요, 여기에 나 합류 안 할 거야. 나는 민족주의 계열이거든. 합류 안 하고요. 대신에 지청천을 비롯해서 민족주의 세력들을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든 게요, 한국국민당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이 한국국민당이 나중에 40년대로 가면 또 뭘로 바뀌냐? 한국독립당으로요. 헷갈리죠, 그쵸? 예. 자, 일단은 한국국민당이고 나중에 40년대로 가면 한국독립당. 그러면서 이후에 김구가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도 한국독립당에서 한독당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러줍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은 그래도 이제 국민당이 이제 지원을 받은 쪽이고요. 반면에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 점령 이후에 안쪽으로 계속 지금 피난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이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공산당 세력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 북쪽 지역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었던 우리 그 뭡니까? 공산주의 계열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지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성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동북 항일 연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일,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연군, 연합 군대인데 동북이래요. 중국에서 본다라면 동쪽이고 북쪽인 거죠. 그렇죠. 동북 항일 연군이 바로 이 위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 이 동북 항일 연군의 대표적인 승리 전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보천보 전투예요. 이 보천보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김일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김일성이 37년에 일본을 상대로 해서요, 국내에 들어와서 승리를 했다는 거. 김일성이요, 그러니까 이때 독립운동 한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면서 6.25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 죽었죠. 그 이후에 독재 정치 펼쳐나갔죠. 그렇죠? 그 이유는 정말 욕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천보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거, 그 팩트 자체는 1930년대 후반의 사실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러면 30년대 모두 다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4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30년대 같은 경우는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중국 군대와 우리 군대가 연합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다가 40년대가 되면 또 우리 군에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단 시작이 바로 뭐냐면 한국광복군이에요. 여러분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도 문제 나왔습니다. 별표 치셔야 돼요. 왜 중요하느냐? 1940년에 설립된 이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가 직접 편성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당시에 이끌고 있던 사람이 바로 김구예요. 그러니까 김구는 무장투쟁 부분에서 한인애국단도 만들었고 한국광복군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임시정부가 계속 피난을 다니다가 마지막 정착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충칭이라고 했어요. 그 충칭에서 만든 게 한국광복군이에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건립된 이 한국광복군 군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봤더니요, 앞서서 김구가 지청천 장군한테요, 중국의 그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지청천과 이범석 그들이 이끌게 되고요. 여기에도 많은 뭐 예전에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독립군 부대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아까 그 38년도에요. 조선의용대가 편성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를 이끌던 건 이제 김원봉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의용대가 활동을 주로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직접 전투보다는 신문하는 거. 잡아오면 신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전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 선전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용대 안에서 우린 보다 더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데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김원봉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저쪽 그 위쪽 지역 있잖아요. 위쪽 지역 같은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했죠. 그 위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서 만든 게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193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주의 계열과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손을 잡아서 동북 항일 연군, 연합군대를 만들었다면 40년대 가면 아니 우리도 저 위쪽에 가면 나름대로 사회주의 세력들 많이 있으니까 중국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립군대를 만들 거야. 이러면서 이제 결성을 한 것이 조선 독립동맹이 되겠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군대가 조선의용대예요. 아이고 의용군이에요. 대군이죠. 끝자만 달라요. 근데 이제 큰 군대다 그래서 대군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는 것이요. 예난이에요. 예난.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독립투쟁하시는 분들의 세력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국내에서도 독립운동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내파가 있겠죠.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파가 있겠죠. 예난에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계열. 되셨어요? 나중에 광복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도요. 국내파, 예난파, 충칭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성을 했던 게요. 아까 지금 김호봉 빼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김두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용군이 편성이 됐고 그럼 김호봉은 어떻게 했냐? 42년에 자신을 따르는 나머지 세력들 있잖아요. 나머지 세력들을 데리고 이쪽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활동을 40년대 볼 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걸 말해요. 실제로 무슨 전투를 했다 그거보다는 이 조선의용대 중에서 다수는 조선 독립동맹으로 갔지만 일부분은 김원봉을 따라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여기 민족주의 계열이거든요. 여기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융합되는 모습인 거잖아요.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 합류한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정말 빈출되었었습니다. 자주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편성되어서 나름 이제 임시정부가 군대를 마련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일본을 상대로 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연합군과 더불어서 같이 작전을 펼칩니다. 연합군과 함께. 그래서 영국 군대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인도라든지 미얀마 여기 전선에서 이제 영국 군대가 이제 전쟁하다가 요 지역에 있었던 일본군 잡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일본어가 되니까 그들을 신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미국 OSS 이게 지금 CIA의 전신입니다. 자, 이들로부터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었냐? 국내 진입하려고 했었어요.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국내에 잠입하려고 했었던 날짜가 언제냐면 8월 20일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떨어뜨린 바람에 일본이 항복했던 시점이 8월 15일인 거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은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본이 먼저 항복하는 바람에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김구가 그렇게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깃발을 누가 꽂았느냐 이거 누가 했냐에 따라서 그 해방 이후에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어떤 주도권 싸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광복이라는 깃발을 꽂은 건 누구입니까? 미국이 꽂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거니까. 그래서 김구는 이미 그 상황을 예측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8월 20일 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더라면 나중에 임시정부가 더 큰 주장도 하게 될 것이고 해방 이후에 전국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원폭 떨어뜨리고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너무나 원통하고 아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한국 광복군 내용 묶어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하나만 더 올라갈게요. 한국 광복군은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독립군에 전신되는 거죠. 독립군이 아니라 우리 국군에 전신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럼 이들은요.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예난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어가서 김일성 일파랑 이제 세력 다툼 들어갑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김일성이 그 많은 세력을 다 지나가고 결국 독재를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예난파도 다 제거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중국 들어가서 중국의
시간이 너무 오래됐나 봐요. 조선의용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인민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의 전신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 다뤘어요. 왜? 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원봉을 안 다뤘던 이유처럼 김두봉이라든지 조선의용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 다뤘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미 김일성에 의해서 제거된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다뤄져요. 그래서 그들의 활약상에 비해서 역사 그 어디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는 비운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있나요? 자, 난감하죠? 어렵죠? 그쵸? 무장독립투쟁사가 참 감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저도 강의를 하면서 막 익숙한 대로 이제 이름을 내뱉는데 순간 막 이제 좀 약간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러면요. 아까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뭐 대를 군으로 가고 막 이기고 군을 대로 가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도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입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실제 여러분께서요, 계속 이렇게 써보면서 외워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료를 몇 가지 읽어드리고 수업을 마무리시겠습니다. 일단 교재 260페이지 미스야 협정 좀 볼게요. 자, 봤더니 제4조 일본 관원에게 지명한 불량한 수령을 중국 관원에게 신속히 체포하여 인도한다. 일본 관원에서 지명한 불량한 수령은 중국 관원에서 신속하게 체포하고 난 다음에 인도한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맨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광복 이야기 하면서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265페이지 가장 하단부에 나와 있는 조선 독립동맹의 건국강령도 이것도 나중에 이제 건국 이야기 하면서 제가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반면에 264페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나와 있죠. 상단부에 보니까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야기인 거고요. 제1조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그러니까 일본, 독일이 중심이 된 2차 대전을 일으킨 세력들 있죠.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서로요. 우리 이때 연합국에 가담을 해서 일본 너희를 상대로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265페이지 가장 상단부 김구의 한탄.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 미국 OSS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했었던 바로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내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독립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